안녕하십니까.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2 엑소점 기술 발표 세션 좌장을 맡은 배신규입니다.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르게 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코엑스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할 텐데요. 엑소점 기술은 최근 획기적인 바이오약품 개발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으로 인해 더욱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앞서가는 엑소점 연구를 하시는 기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최신 엑소점 개발 현황을 들으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엑소점의 무한한 확장성과 최신 기술 개발 동향을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본 세션은 5분의 발표에 이어서 20분간 패널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 좌장석으로 이동해서 첫 번째 연사분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연사분 소개하는 동안에 우리 발표하실 연사분을 여기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연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지방 줄기세포 엑소점 재생의학 및 재생 에스테틱으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발표하실 조병성 대표님은 2017년 엑소코 바이오를 설립하시고 현재 CEO와 CTO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테크노 MBA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바이오텍 기술의 사업화에 폭넓은 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에서 바이오텍 투자자로 그리고 세계의 바이오텍 회사에서 경영진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주로 포커스를 하고 있는 에디포즈 스템셀 엑소점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R&D 그리고 사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엑소코 바이오는 작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5개의 글로벌 유망 헬스케어 기술 기업과 함께 BBC에서 이렇게 커버된 바가 있습니다. BBC에서 25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 그중에 엑소점 회사 중에서 공교롭게도 저희와 함께 그 제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엑소점의 본연의 기능인 메시지 전달에 관련돼서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영상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줄기세포 엑소점에 대한 혹은 엑소점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엑소점 기술이 많고 여러 가지 전략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특별히 지방줄기세포 엑소점을 이용한 사업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어떤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이 가능한 그런 두 가지 트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번, 2번 비즈니스에서 저희는 사업화를 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엑소점 제품화를 통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재생의학이라든지 이뮤노온콜로지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 자체는 얀 라트발 박사라는 RNA 트랜스퍼를 발견한 연구자를 칩 사이언티픽 오피서로 모시고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R&D는 최소한 앞으로 10년은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그 재생 에스테틱 외에 재생의학 또는 다른 형태의 바이오파마시티컬들의 파이프라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줄기세포 엑소점은 메커니즘이 되게 잘 알려져 있고 단순한 편인데 안티인플라메이션이나 리제너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주로 피부 혹은 더마톨로지에 관련된 디지즈에
대해서 약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엑소좀이 ARDS나 COVID-19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회사가 US FDA 페이즈 3 어프로벌을 받아서 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COVID-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회사가 만약에 내년에 FDA 승인을 패스트트랙으로 받는다면 아마 줄기세포 엑소좀이 최초의 상업화가 되는 엑소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회사로서 저희가 지난 5년 반 동안 R&D 투자에 한 4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일단 피부나 더마톨로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 국내 등록 기준으로 특허가 40개 정도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피부염이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헤어 블래크닝이라든지 스킨 베리어 리컨스트럭션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기술로 기술로는 잘 해결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지방줄기세포 엑소좀으로 이런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퍼블리케이션도 지금 10여 개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또 회사로서의 하나의 중요한 역량은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젝터블 그레이드의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혹은 기존의 동물 실험에서는 서브큐테니어스 인젝션이나 IV 인젝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애니멀 스타디를 했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결국 엑소좀을 인젝터블 그레이드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차차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시는 공장이 앞선 잠깐 보여드린 어떤 인젝터블 그레이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난 한 3년 정도 약 200억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해서 엑소좀 GMP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닥 면적 한 650평짜리 2층 건물로 5송의 건물이 완공이 됐고, 지금 이 안에는 줄기세포나 엔지니어링 엑소좀 개발을 위한 별도의 스위트들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실제 인젝터블 그레이드의 엑소좀 클리니컬 샘플을 만들어서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엑소좀이 어떤 것인지는 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주로 집중하는 곳은 피부나 더마톨로지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엑소좀, 특히 지방줄기세포 엑소좀이 피하 지방에 많이 있는데, 결국은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피하 지방줄기세포 엑소좀이 우리의 그 건강함 그리고 정상적인 피부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앞으로 각광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들은 염증에 관련된 것이고, 다양한 인플라마토리 스킨 디지즈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밝혀낸 포텐셜 MOA는 안티 인플레메이션, 그다음 스킨 베리어 리컨스트럭션, 안티이칭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각각의 지금 특허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어떤 스타디 중에 하나는 아토피 더마타이티스의 모델에 대해서 지방줄기세포 엑소좀을 처리했을 때 그 지방줄기세포 엑소좀이 여러 가지 사람으로 얘기하면 클리니컬 스코어를 개선을 하고 상당히 일관성 있게 여러 가지 프로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인플라마토리 바이오마커들을 안정적으로 다운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특별한 어떤 메커니즘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한 것은 정상적인 스킨 베리어를 만드는데 줄기세포 엑소좀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피부가 외부로부터 어떤 유입되는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리피드 베리어입니다. 이 리피드 베리어가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메타발로즘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의 요소인데, 저희가 실험한 스킨 베리어 컨스트럭션 모델에서는 저희 이 줄기세포 엑소좀을 처리를 할 경우에 세라마이드라든지 그 외에 중요한 키 리피드들의 드노보 신디시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운드 힐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의 재생이 필요할 경우에
충분히 어떤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일관성 있게 여러 가지 프로 인플레먼터리 사이토카인이 저하가 된다든가, 이 TSLP 같은 중요한 그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분자들이 컨시스턴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특별히 또 하나 스타디를 한 것은 엑소솜이 과연 트랜스더멀 딜리버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동물 실험을 하고 특별히 그 엑소솜과 어떤 그 마이크로 커런트 엑소솜에 마이크로 커런트를 제공을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엑소솜이 피부로 투하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케이스 스타디를 해보면 이 중증 아토피 환자인데 당연히 이런 환자들은 스킨 베리어가 좀 그 크랙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메디컬 디바이스와 결합을 했을 때 이 지방 줄기세포 엑소솜이 기존의 아토피 치료제라든지 모노클로 안티바디와 다른 어떤 차별성을 가진 약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런 사이언티픽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피부염이나 거기에 관련된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방줄기세포 엑소솜은 상당히 빨리 어떤 그 한국에서는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해외에서는 리제너러티브 에스테틱스라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그 더마톨로지 컨퍼런스를 가보면 여러 가지 그 기술로 피부의 항노화, 결국 피부의 항노화에서 입증된 기술들이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저희의 어떤 미션이나 어떤 기술적인 입장은 인텍트하고 정상적인 피부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노화가 된 피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피하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와 그 엑소솜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보톡스라든지 여러 가지 항노화 기술, HA 필러라든지 레이저라든지 RF 마이크로니들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결국은 피부의 재생과 노화를 막는 것이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각종 그 인플로모토리 스킨 디지즈와도 연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는 사업화를 계속 하고 해왔고 지금 많은 그 선진국의 의사들과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했고 실제 사업화를 해서 레이저 입번에 대한 운드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지금 25만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듀플맙은 잘 아실 겁니다. 아토피 치료제로 가장 유명한 약물인데 이런 약물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특별한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지금 듀플맙 페이셜 레디니스라는 명칭으로 지금 계속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보면 10개 이상의 모노클로 안티바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또한 일부분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레디니스도 저희가 엑소솜 지방 줄기세포 엑소솜을 토피컬 애플리케이션 했을 때 상당히 그 레디니스를 개선을 하고 스킨 베리어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파이저의 그 코비드 19 백신을 맞고 인플로모토리 디지즈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 제품과 어떤 더마톨로지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결국 우리 두피도 말 그대로 이제 피부의 일종이고 이 두피의 개선과 헤어 로스에서도 지방 줄기세포 엑소솜이 잘 작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윈트 베타 카테닌이나 PRDX라든지 MIR-LT7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줄기세포 엑소솜이고 두피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데이터만 보여드리자면 결국은 이 데이터는 실제 싱글 도너의 헤어 폴리클입니다. 이 헤어 폴리클을 저희가 채취를 해서 엑소솜을 트리트를 했을 경우에 가장 강력한 어떤 그 모발 성장이라든지 그 헤어 벌브의 프로텍션 이펙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아마 연말 정도에 페이퍼를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사업화를 위해서
두피와 스캘프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서 다양한 클리니컬 스터디를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0명의 환자를 가지고 모두 이제 두타스테라이드라든지 미녹시딜을 같이 한 다음에 저희 제품을 병용 시술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페니시 더마톨로지스트가 저희 유럽의 PI인데 아까 그 80명 중에 베스트 케이스 3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 슬라이드는 저희 제품만 써서 헤어 로스에 대한 시술을 한 결과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 학회에서 저희가 같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방줄기세포 엑소좀의 상업적 가능성과 과학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ARDS나 COVID-19 혹은 COVID-19 롱홀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그 스템셀 분야에서는 그 스템셀 엑소좀이 COVID-19의 중요한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많은 뭐 그 패스웨이나 그 타겟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찰한 바로는 당연히 줄기세포 엑소좀이 그 폐 조직이 발생한 사이토카인 스톰을 가장 강력하게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른 약물로는 재생시킬 수 없는 폐세포의 프롤리퍼레이션이라든지 안티오파토시스를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어떤 특별한 그 안티바이럴 프로틴이 줄기세포 엑소좀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한 바가 있고 서서히 이 분야에 대해서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파일럿 스터디를 한 것은 보시는 이제 H1N1 인플루엔자 인펙션 모델에서도 서바이벌 레이트를 45% 이상 개선을 하고 다른 뭐 바이오마커나 지표들도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개선이 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일관성이 있는 결과들입니다. 어떤 염증 모델에서도 혹은 사이토카인 스톰 모델에서도 일관성 있게 그 안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코비드-19 그 애니멀 모델 실험을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H1N1 실험과 함께 유사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약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줄기세포 엑소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미국에서는 페이즈 3 클리니컬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최근에 JEV의 얀 아트발 박사님과 함께 논문을 서미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지금 현재 뭐 좋은 약물이 없는 키드니 인저리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3년 전에 이미 스터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키드니 인저리가 어려우냐? 키드니 리날 페일리어로 가기까지는 3가지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중에 딱 한 패스웨이만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 자체는 3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막는다고 해서 과연 키드니 인저리나 리날 페일리어가 개선이 될 것이냐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줄기세포 또는 줄기세포 엑소좀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수차례 실험을 했고 페이퍼를 약 3년 전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스 디펜던트하게 줄기세포 엑소좀 처리에 따라서 서바이벌 레이트가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바디 웨이트 제 최고 용량 그룹에서의 바디 웨이트도 정상 그룹의 80%까지 회복되면서 여러 가지 그 바이오마커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많은 기존의 줄기세포나 다른 엑소좀 형태로 개발된 바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줄기세포 엑소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방 줄기세포 엑소좀이 상당히 가능성이 큰 드럭 캔디데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들은 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한 5년 반 정도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인비보, 뭐 인비트로 클리니컬 스터디를 해서 여러 가지 상업적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회사로서 당연히 그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적으로 현재 유일하게 엑소좀 사업화된 제품을 가지고 있고 레버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 5년간 매년 50% 레버뉴가 성장을 했고 향후에도 한 60%에서 100% 정도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년 반기 매출액이 약 118억 원, 영업이 30억 원, 올해는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2배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재생의 에스테틱 비즈니스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리더이고 조만간 다른 어떤 글로벌 에스테틱 회사 인수를 통해서 24년도 목표 매출액을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간단한 뉴스를 드리자면 저희가 글로벌하게 이 분야에서 유명한 그 의사들을 모아서 9월 17일, 18일 날 서울에서 리제너티브 에스테틱 엑소점 서밋이라는 걸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와 미국의 저희 파트너인 베넵 그리고 한국의 이제 LG 케미칼하고 같이 제가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고 내용은 엑소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런 2명의 키 사이언티스트와 10여 명의 플라스틱 서전이나 더마톨로지스트 GP들이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학술 대회를 가지게 될 걸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엑소점 기반의 세포 내 단백질 약물 전달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발표하실 최철희 대표는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의 설립자이며 대표이사와 최고 과학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로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세계 주요 과학 저널에 13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30개가 넘는 특허도 출원한 바 있습니다. 그럼 박수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하나 좀 수정할 내용은 제가 카이스트에 15년간 재직을 하다가 한 2개월 전에 카이스트는 사직을 하고 지금은 회사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저희 엑소존 필드에 이렇게 할애를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처음에 저희 연자분들 모여있다가 오면서 이렇게 아침 일찍 몇 분이나 있을까 거의 텅 빈 방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좌장님께서 저희 그 회사의 그 순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앞에 두 분께서는 특히 엑소존 대부분 줄기세포에서부터 유래된 엑소점을 줄기세포 대신으로 줄기세포의 아바타로 사용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시는 회사.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줄기세포에 아까 이제 방호영 대표님께서는 이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에다가 뭔가 API를 탑재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반면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황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계란을 낳는 닭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회사는 그것보다 좀 더 레디컬하게 아예 세포로부터 나오는 엑소점을 조금 더 엔지니어링하는 그런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엑소점 전체 필드가 세계적으로 아직 태동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선두에 나가고 있고 저희가 그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는데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엑소점 아까 이제 두 분은 그 인트로덕션을 간단히 지나가셨지만 알려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엑소점이 주변 세포로 자기의 시그널을 전달해주는 일종의 세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루트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산업계로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질병 상태에서 그 질병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그 읽어내서 그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리퀴드 바이옵시 머티리얼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엑소점 자체를 트로이 목마로 사용을 해서 보통은 전달하기 힘든 약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DDS 혹은 아까 이제 두 분의 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엑소점 자체를 또 치료제로 쓰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후자 쪽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엑소점이 그러면 어떻게 주변에 있는 세포에 물질을 전달을 하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드가 있지만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타겟 세포와 엑소점이 마치 비누방울 두 개가 합쳐지듯이 이렇게 막이 합쳐지면서 혹은 엔도사이토시스, 페고사이토시스가 된 이후에 물론 일부는 이게 라이소점으로 가서 디그레이션 되겠지만 일부는 이 레이트 엔도소멀 멤브레인과 퓨전이 되면서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덤프인 돼서 이 세포 안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를 보면 제가 사실 카이스트에 있을 때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용감하게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고 이제 창업을 한 7년 전에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개발한 기술이 엑소좀 안에 기존에는 힘들었던 어떻게 보면 코끼리를 마치 냉장고 안에 넣는 것처럼 사이즈가 큰 프로틴 드럭을 엑소좀 안에 프리한 상태로 탑재하는 기술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엑소좀이 어떻게 타겟 세포에 전달하느냐 막이 붙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게 덤프인 데서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단백질이 프리하게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이펙티브하게 타겟 셀에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엑소좀 자체에 뭔가를 더 에딩을 해서 그 엑소좀의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문을 낼 때는 앞글자를 따서 익스플로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 초기 기술 이제 현재는 그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엑소좀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는 다 엑소좀을 냅니다. 근데 이 엑소좀들이 다 똑같은 걸 탑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다 똑같은 세포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어떤 세포에서 오리진 되느냐에 따라 특정 장기에 좀 더 선택적으로 가는 우리가 일종의 얘기하는 트로피즘이 있습니다. 그 트로피즘은 현재 기전이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부분 이 엑소좀 서피스에 있는 글라이코프로틴들 예를 들면 인테그린이라든지 어데이션 프로틴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모디파이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보내고 싶은 조직에 더 보내는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혹은 보내고 싶지 않은데 안 보내는 뭐 저희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의 고유 기술로 특정 조직으로 더 보내는 그래서 엑소좀 자체의 기능도 향상을 시키지만 이거를 어디에 보낼 거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컴바인이 되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파이프라인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커머셜리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설사 이렇게 기능이 증진되고 또 어디 보내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정말 스케일러블하게 안전하게 대량 생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임상으로서 이 트랜슬레이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간은 이 세 가지가 마치 산발이처럼 하나가 안 돼도 이렇게 설 수 없는 그런 단계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저희는 코어 테크놀로지 및 노하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어 기술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라지 몰레큘의 단백질. 물론 이제 저희는 이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은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 프로틴 이외에 다른 것들을 탑재하는 것도 저희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백질의 경우에는 익스플로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가 optically reversible 즉 빛에 의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단백질 모듈을 이용한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짧고 여기가 사이언스 미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퍼블리시된 내용이어서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스킵을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말을 믿어주신다면 이 optically reversible 즉 옵토지네티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엑소좀이 세포에서 만들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 선택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탑재가 될 때는 이렇게 엑소좀 막에 부착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가 엑소좀을 이제 분리를 한 이후에 퓨리파이를 하고 나서 빛을 차단을 하게 되면 아까 빛에 의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탑재한 단백질이 엑소좀 내에 프리 형태로 존재하는 이제 그게 저희 기술의 가장 코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룬 거죠. 하나는 원래 탑재하기 힘들었던 그 단백질을 탑재하는 것,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탑재된 이후에 그걸 프리폼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 프루프 오브 컨셉을 얻었고 과연 그게 정말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사이클 리컨비네이즈, 보통은 프로캐리옷에 있는 DNA 리컨비네이즈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계 그 DNA의 특정 시퀀스를 잘라주는 어떻게 보면 세균의 이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크리 같은 경우에 크리에 의해서 그때서야 활성화돼서 형광을 띠는 시스템을 저희 이제 그
세포 생물학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세포 단계 뒤에도 보여드리지만 또는 트랜스제닉 형질 전환 동물에서 저희가 크리를 탑재하고 있는 저희 방법으로 탑재한 것을 처리했을 때 보여드리는 것처럼 세 개의 다른 세포주에서 그냥 나이브 엑소좀을 쳤을 땐 당연히 크리 액티비티가 없겠죠. 근데 저희 크리가 탑재된 거는 그 세포의 핵으로 들어가서 그 크리가 그 리포터에 있는 스탑 코돈을 잘라내서 형광을 떼는, 즉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프리한 형태로 단백질을 탑재해서 걔가 세포질, 심지어는 뉴클레우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백스라고 하는 마이토콘드리아 아우터 멤브레인에서 포를 형성해서 사이토크롬 C 릴리즈를 통해서 에이포프토시스 일으키는 물질을 엑소점에 탑재를, 일종의 뭐 자살 특공대라고 할 수 있겠죠. 타겟 셀에 트릿을 하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마이토콘드리아 트랜스멤브레인 포텐셜이 떨어지는, 즉 아까 설명대로 우리는 카고를 세포질 내로 잘 에피션트하게 들여보낸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단백질까지 탑재를 할 수 있느냐 보면 결론적으로는 약 200kDalton 정도의 단백질까지 저희가 탑재를 했고, 현재까지 저희가 탑재한 것 중에 가장 큰 단백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리스퍼-캐스9 진 에디팅 엔자임입니다. 그리고 기타 엔티바디들 혹은 엔티바디의 주로 엔티젠을 인식하는 FAB나 싱글 체인 그 베리언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탑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의 엔티바디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엔티바디는 대부분 엑스트라셀러 도메인에서만 워킹을 합니다. 당연히 엔티바디는 셀 멤브레인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런 엑소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엔티바디를 세포 내로 전달을 할 수 있다면 또 그만한 커다란 시장이 열릴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기술의 어떻게 보면 또 프루프 오브 컨셉을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그 크리 사이클의 리컨비네이즈를 기존의 방법처럼 이제 엑소점 멤브레인에 퓨전을 해서 만들어도 보고 저희 방법대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크리 리포터 트랜스제닉 애니멀에다가 IV 혹은 IP 여러 다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루트로 주고 나서 어떤 조직에서 그리고 그 조직의 어떤 세포에서 크리 리포터 액티비티가 뜨느냐를 보면 확연하게 이렇게 프리폼으로 했을 때만 이렇게 리버 혹은 뭐 키드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브레인에 보면 뉴런과 에스트로사이트에 주로 이런 크리 리포터 액티비티가 뜨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크리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의 프루프 오브 컨셉도 보여주고 또한 우리 엑소점의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실제로 연구하는 그런 강력한 툴로서 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그 타겟팅 쪽을 보면 대부분의 뭐 저희를 포함해서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은 엑소점의 경우에는 뭐 IV 혹은 IP 혹은 서브큐테니어스 형태로 인젝션을 해주면, 물론 그 블러드 내에서의 피크 타임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디스트리뷰션하는 조직은 한 60에서 70%는 리버, 그리고 한 10% 정도가 스플릿, 우리가 대부분 잘 알려져 있는 레티큘러 엔도텔 시스템이죠. 필터링을 해내는.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가 키드니로 가고, 흥미롭게도 렁은 굉장히 하이퍼베스큘러하고 굉장히 에어리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한 1% 정도밖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은 뭐 엑소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사이즈가 큼에도 불구하고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어느 정도는 투과합니다. 저희도 그거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뒤에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크리 엔자임을 그 로딩을 한 엑소점을 가지고 저희가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 있지만, 그 경우에 한계는 크리가 세포에 들어가면 사실 올과 넌 형태입니다. 하나가 들어가면 일단 리포터 액티비티가 뜨지 얼마나 많은 애들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컴플리먼터리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엑소점을 여러 다이들, 뭐 리포필릭 다이를 쓰게 되면 리피드 멤브레인에 붙을 거고요. 혹은 아마이드 바운드를 이용해서 루미널 사이드의 프로테인에 컨주게이션 하거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당 서울대병원과 코옥을 통해서 엑소점에 아이소톱을 붙인 이후에 뭐 펫 이미징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직을 얻어서 감마 카운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바이탈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저희가 확보가 있는 기술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CD9이라고 하는 그 엑소존 표면에 많이 발현되고 있는 테트라스파닌, 이게 막을 4번 투과하기 때문에 테트라스파닌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막을 4번 투과하기 때문에 N터미널과 C터미너스가 이렇게 안쪽, 세포 안쪽 혹은 엑소존 안쪽을 향하고 있고, 룹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룹은 작고 두 번째 룹은 굉장히 벌키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엑스트라셀러 그 프로틴들 혹은 다른 매트릭스와의 인터랙션은 이 세컨 룹에 있는 도메인들이 담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흥미롭게 이게 2개의 인트라시스템 반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 부분에다 뭔가 조작을 하면 이 프로틴 자체가 형성이 안 되거나 로컬리제이션이 바뀌면서 여기는 기존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운이 좋게도 요 아주 가까운 부분에 저희가 한 100개 정도의 아미노 애시드 정도까지도 스테이블하게 인서션이 가능하고, 그렇게 인서션된 부분은 굉장히 서피스에 잘 노출이 돼서 결국은 타겟팅에 굉장히 최적화된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엑소 타겟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특보를 확보를 했고,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 그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브레인에 일부 간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정량적으로 보면 한 0.5%가 채 안 됩니다. 조금은 그 만족스럽지는 않죠. 그래서 그거를 더 올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 매크로 몰레큘이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투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은 브레인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업테이크를 하는, 즉 브레인도 이 글루코스가 메인 에너지 소스긴 하지만 뭐 콜레스테롤도 필요하고 아이언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언이나 콜레스테롤을 캐리하는 단백질들 대부분 트랜스페린 혹은 LDL 같은 것들을 얘네가 셀렉티브하게 업테이크를 합니다. 이제 그 패스웨이를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LDL 리셉터를 바인딩하는 부분을 바로 이 부분에다 인서션을 해서 그렇게 한 경우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는 1시간에 피크를 했다가 24시간이면 다 워시아웃이 되는데 반해서 저희 것들은 1시간에도 한 3, 4배, 24시간에도 계속 리텐션 되는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브레인에 가서 워킹하는 카고와 이러한 타겟팅 모이티를 이제 2개 컴바인하는 그런 방법의 파이프라인들이 운영이 될 수 있겠죠. 시간이 짧아서 짧게 지나가겠지만 저희가 매뉴팩처링 파트는 크게는 아마 엑소좀 하는 부분 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엑소좀은 세포에서 유래된 나노 파티클이기 때문에 세포를 대량 생산을 해서 세포 외로 이제 엑소좀을 분비하게끔 만들어서 세포 컬처 미디어를 얻는 업스트림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엑소좀을 퓨리파이하는 다운스트림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업스트림 100리터급의, 그래서 저희 내부에 있는 GMP 컴패러블 퍼실리티에서 한 15번, 그리고 이제 CMO에 3번의 이제 생산을 거쳐서 그 생산된 엑소좀이, 여기 보면 이제 인 프로세스 컨트롤을 잠시 보시면 셀 미디어 안에 저희가 요 피크가 이게 HPLC에서 이제 엑소좀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컨타미넌트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여러 단계의 퓨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엑소좀만이 피어하게 이니치가 되는 이런 스텝들을 통해서 저희가 엑소좀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100리터 스케일을 1000리터로 바꾸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이 짧게 이제 저희 마지막 저희 파이프라인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그 염증에서 가장 중요한 전사인자로 알려진 NF-kappa비를 억제하는 단백질을 저희가 엑소좀에 담은 거를 저희 첫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kappa비는 전사인자지만 정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세포 그 핵 밖에서 아이카파비라는 게 NF-kappa비를 잡고서 핵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외부에서 염증이 신호가 오면 아이카파비라는 게 디그라데이션 되면서 NF-kappa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프리하게 된 NF-kappa비를 다시 잡아서, 혹은 심지어는 핵 안에 들어간 애들까지 잡아서 다시 끌고 나오는 강력한 억제제를 엑소좀에 탑재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탑재된 엑소좀을 당연히 세포 단계에서 기능을 보고 여러 그 전임상 모델, 이거는 이제 sepsis, 이거는 이스케믹 리퍼퓨전에 의한 어큐트 키드니 인주리 모델, 그다음에 이거는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유도되는 프리텀 버스 모델, 이건 이제 세 개 모두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논문에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약하게 유도하면 프리텀 버스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건 이제 쥐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 염증이 있으면 그 아이가 성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반에 혈류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니면 양수 안에 염증이 가득 찬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져서인데 저희 엑소좀을 주면 조산을 딜레이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트라 유테라인 그로스 리타데이션도 성공적으로 블록함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독성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마치고 저희가 올해 저희가 이제 호주에서 임상 1상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 1A의 어프로브를 받았고요. 저희가 아마 현재 기대로는 네 번째 쿼터쯤에 이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저희가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없으면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발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엑소좀 기반의 세포 유래 베지클 기반 차세대 약물 전달 플랫폼 바이오 드론에 대해서 발표하겠고요. 발표하실 연사는 오승욱 박사님입니다. MD뮌의 최고과학 책임자를 맡고 있고 MD뮌의 미국 현지 법인인 바이오드론 테라퓨틱스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사 석사 졸업 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알렌 뇌과학 연구소의 뇌지도 프로젝트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 박수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오늘 그 세션에서 같이 발표를 하게 되신 그 분들은 사실상 국내의 엑소좀의 사업화뿐만 아니라 사실 엑소좀의 리서치를 주도하고 계신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고 함께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백그라운드들 또 엑소좀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이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들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엑소좀이라고 부르는 베시클들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엑소좀이 가지는 그 무한한 가능성들을 좀 더 쉽게 사업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엑소좀의 기대감들을 어떻게 더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시작된 것은 10여 년 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 바로 뒤에서 또 발표를 하실 존경하는 포항공대 고용성 교수님이 실제 그 개발하신 그 압출 기술 기반의 베시클을 만드는 방법들을 저희가 기술 이전하면서 회사가 2015년에 지금 좌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배신규 대표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40여 명의 그 연구 직원들, 30명 이상의 연구원들을 포함한 연구 인력들이 여기 서울 성수동 소재의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시애틀에 글로벌 BD를 이제 포커스하기 위한 글로벌 오피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그 CDB라는 새로운 기술의 어떤 GMP 프로덕션, 이제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오랫동안 사실 엑소좀 매니팩처링 분야에서 굉장한 실력을 쌓고 계신 그 엑소좀 매니팩처링 분야의 파이오니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페르셀수스 메디컬 유니버시티의 마리오 주모나 박사님을 필두로 하는 PMU의 그 GMP 퍼실리티와 2년 이상 함께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상업화를 위한 그런 기반들을 다지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들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그 좋은 특성들, 왜 엑소점이 이런 이제 그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엑소점 리서치들, 특별히 이제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들은 뭐 2014년, 15년 즈음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겼고
초기에는 이 많은 연구자들이나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세포로부터 자연유래 엑소좀, 지금 이제 EV라고 통칭하는 그런 자연유래의 프로덕트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면, 동시에 이런 것들의 일들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면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그 압출, 익스트루전 기반의 방법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 익스트루전 기반 방법들이 이런 이 엑소점의 가능성들을 가장 빨리 사업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제 기업입니다. 이건 뭐 가볍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 지난 2, 3년 동안에 미국의 코디악이라든지 영국의 이벅스 같은 사실 엑소점의 필드를 리드하고 있는 기업들이 굴지의 빅파마들과 뭐 많게는 사실은 1조 규모의 딜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임상이 아니라 뭐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인 프리클리니컬 단계에서 이런 이제 큰 딜들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엑소점 필드에 대한 관심들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기술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엑소점을 리서치하는 많은 분들의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엑소점의 일드였고요. 엑소점이 세포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분비되는 것들을 수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세포의 상태라든지 세포의 종류라든지 세포의 분화 정도라든지 뭐 컬처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엑소점의 일드가 결정이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바꾸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포라는 이런 좋은 원료로부터 엑소점과 같은 베시클들을 훨씬 더 쉽게 빠르게 그리고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탄생한 기술이 바로 이 압출 기술이고요. 압출의 원리를 여기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포라는 물질이 굉장히 이제 피지컬리 스트레스풀한 환경들을 지나면서, 여기는 전통적으로 이제 멤브레인 필터들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말하자면 좁은 구멍 사이를 세포가 통과하게 되면은 거기에 가해지는 많은 압력 때문에 세포가 자연스럽게 디스럽트가 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수용액 상태에서 그렇게 잘게 쪼개진 멤브레인들은 여러 가지 이제 연력학적인 원리들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자연스럽게 구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압출을 거치게 되면은 이런 세포들이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잘게 쪼개진 약간 미니셀 같은 미니어처 형태의 베시클들을 만든다는 것들을 이제 여러 연구들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알게 됐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베시클들이 실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엑소점, 자연유래 엑소점과 굉장히 비슷한 물리화학적 또는 기능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뭐 수십여 편의 이 CDB 기반 기술들이 알려져서 그런 것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포를 압출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진 베시클 외에도 지금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세포의 엔지니어링 그리고 베시클의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서 추가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이올로지컬한 칼고들, 케미컬한 칼고들을 이 안에 탑재하고, 동시에 또 이 겉에 있는 서피스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엔지니어링해서 자연스러운 세포가 갖고 있지 않은, 내지는 자연유래의 베이스클이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그런 성질들을 띤 좀 더 효과적인 베시클들을 엔지니어링 해내는 그런 기술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많은 이제 초기 연구에서 많이 이용됐던 것들은 이 1ml 시린지에 기반한 이제 압출기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조그만 주사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주사기의 끝에 필터를 달아서 그 사이를 이제 세포를 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세포가 압출되는 건데, 저희가 회사 이제 창립 초기에 가장 좀 공을 들였던 부분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인더스트리얼 스케일에 가깝게 스케일 업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몇 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거쳐서 2019년에 저희가 수백 밀리리터 수준의 세포 서스펜션을 한 번에 압출할 수 있는 그 압출기, 저희는 이제 인터미디트한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압출기들을 이제 완성을 했고, 그 뒤에 오늘 또 보여드릴 많은 데이터들은 그런 인터미디트한 스케일의 압출기를 통해서 훨씬 대량의 시료들을 쉽게 얻어서 만들어낸 인비트로 인비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커머셜라이즈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단계의 이제 스케일업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 이후에 정말 large 스케일의 압출 정제 공정들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연구들을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약 50리터 수준의 압출이 한 번에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정제될 수 있는 그런 프로토타입들의 개발을 완료했고, 이런 것들의 상업화를 위해서 현재 뭐 론자를 비롯해서 여러 그 매니팩처러들과 협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 기술이 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그 왼편을 보시면 세포 중에서 저희가 실제 세포 치료제로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세라피릭한 효능을 담지한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줄기세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저희 베스클 기술은 결국에는 세포를 쪼개서 세포와 닮은 아주 작은 세포를 만든다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통해서 그 모세포의 특성들이 실제 베시클화됐을 때 그 베시클에도 그대로 이제 그 인헤리트 된다는 것들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 또 뿐만 아니라 CDB 기술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이미 입증한 바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의 베시클화된 줄기세포를 통해서 세포가 다 도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티슈 배리어들을 넘어서 줄기세포의 그런 좋은 테라피가 효능을 전달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전달체로 저희 베시클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면역세포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뮤노온콜로지 분야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면역세포, 특별히 그 프라이머리 셀들의 가장 큰 이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외부의 유전자나 유전 물질을 도입하는 것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베시클들을 고도화하는 것, 고도로 엔지니어링하는 것들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엔지니어링이 훨씬 쉽고 이미 이제 엑소존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핵셀 등을 이용해서 베시클을 만들고 그 베시클들을 이런 그 프라이머리 셀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고기능의 그런 베시클들을 얻는 일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혈구 세포들도 다양한 좋은 특성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칼고 물질들을 우리가 원하는 병변 조직에 전달하는 그러한 치료제로 또 그 스마트 드럭 딜리버리 비클로 개발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베시클의 장점들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저희 기술 자체가 그 자연유래 엑소좀의 한계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첫 번째로 일단 스케일러빌리티를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스케일러블하다는 것들은 사실 물론 이제 엑소좀도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스케일러블한 프로세스들이 개발돼서 실제 임상에 진입해 있지만 저희 압출 기술은 뭐 세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 단위 세포당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그런 퓨리피케이션 방법을 통해서는 엑소좀을 대략 한 1000개 내지는 수백 개 정도 얻는 데 반해서 비슷한 수준의 똑같이 컬처된 셀로부터 셀 한 개당 한 3만 개 정도의 그 CDB 파리클들을 얻는 것들을 관찰하고 있고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는 많게는 200배 이상의 수율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꾸준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성의 차이는 결국에 이제 스케일업을 했을 때는 결국 이제 공정의 그 용이함 또 코스트의 절감과 같은 굉장히 이제 큰 그런 어떤 이펙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선 엑소좀 앞선 연사님들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결국엔 인간 세포 유래의 베시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쟁 제품이라고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신테릭한 베시클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심지어 세포에 비해서도 훨씬 더 체내에 안전한 그런 약물 전달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의 베스클 기술은 굉장히 벌서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유래 엑소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엑소존을 잘 분비하지 않는 세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원세포에 좋은 특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유래된 엑소존을 이용해서 상업화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반면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세포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작은 베시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세포의 의지에 따라서 베시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 그 세포의 컬처 조건이나 셀 타입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이상의 대량 베시클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확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엑소존 필드에서 연구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손쉽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어서 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벌서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사실 데이터는 좀 몇 가지만 제가 좀 CDB의 주요한 특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이 왼쪽에 구 4개를 보시면은 뭐 당연히 구분이 안 되실 거고요. 이쪽 파란 것들은 CDB, 이쪽 빨간색은 엑소존, 그리고 이제 위는 줄기세포, 아래는 핵셀 유래의 베시클들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세포들을 가지고 자연유래 엑소존을 뽑고 한편으로 또 이제 이런 압출의 방식을 통해서 베시클을 만들었을 때 사실 물리적인 형태는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들은 충분히 압출을 거친 그 베시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유래 분비된 엑소존과 그 사이즈라든지 뭐 막 전위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들을 보여주는 프로파일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고요. 또한 여기 가운데 있는 사진들은 이제 3차원적인 구조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셈이라는 이미징 테크닉을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 상당히 고른 파티클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들은 저희가 이 CDB라는 그 기술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약물을 전달하고 이 CDB라는 작은 베시클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세라피릭한 몰레큘들을 세포에 전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세포에 잘 전달이 되는가가 가장 먼저 이제 해결이 될 문제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칼고들이 세포로 어떻게 릴리즈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먼저 저희가 이제 세포의 업테이크를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데이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은 이 CDB 동일한 세포에서 얻은 압출 베시클과 자연유래 베시클을 똑같은 방법으로 레이블링하고 정제해서 같은 개수를 세포에 처리했을 때 상당히 일정하게 이제 그 저희의 압출 베시클에서 훨씬 더 높은 효율로 세포에 업테이크되는 결과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콘포컬 이미지에서 빨갛게 염색된 것들이 이제 베시클들이고요. 여기 이제 아래는 이제 엑소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세포뿐만 아니라 저희 여기에는 이제 4가지 셀 타입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더 많은 세포에서 저희가 비슷한 현상들을 관찰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CDB에서 조금 더 높은 효율로 세포에 업테이크 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파란색 이미지는 이제 저희 안구에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CDB와 엑소존을 찔렀을 때 비슷한 효율 내지는 조금 더 높은 효율로 CDB가 레티널 베리어들을 잘 통과해서 여러 가지 그 뭐 황반 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난치 질환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 이제 망막 끝에 있는 조직에 잘 전달되는 것들을 저희가 관찰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줄기세포 같은 세포들을 실제 황반 변성 치료제로 이제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당연히 세포들은 망막 조직을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베시클들을 이용해서 세포에 있는 물질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저희 베시클 기술들의 가치들을 증명하는 좋은 이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뭐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다양한 메커니스틱한 스터디들을 진행해 왔고 CDB의 특이적인 어떤 막 단백질이 이런 차이들을 만들어낸다는 이제 클루들을 저희가 갖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베시클들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GMP 수준의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개발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PMU 대학의 그 GMP 퍼실리티와 함께 이 앞서 이제 소개드렸던 인터미디트한 스케일의 익스트루드에 기반해서 어떤 GMP 컴플라이언트한 그 프로세스를
디벨롭하는 과정들을 이제 올 봄에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큐멘테이션이라든지 프로세스들이 이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베시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특성 분석들을 했고, 또 이제 특별히 줄기세포 유래 그 CDB에 저희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 치료 효능들, 특별히 이제 항염 효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확보한 상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CDB들이 여기에 이제 뭐 리스트만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리스트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질환에서 항염 또는 재생의 인비보 효능들을 보이는 그런 동물 실험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칼고들을 베시클에 탑재하는 방법들은 이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좋은 기술들을 저희 CDB에 도입하는 것들이 사실 엑소존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물리 화학적 특성들이 비슷한 데서 기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RNA나 siRNA 같은 스몰 RNA, 또 심지어는 메신저 RNA 같은 큰 카고들, 그런 것들을 이제 CDB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로딩해서 그런 것들이 인비트로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이제 그런 그 결과들을 얻는 것들을 이제 확인한 바 있고요. 또 프로틴 같은 것들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베시클의 어떤 추가적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테라퓨틱한 효능이 알려진 항체라든지, 앞서 그 연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BBB를 효과적으로 통과하게 한다든지 투머 타겟팅을 증가시키는 그런 다양한 이제 모이어티들을 매달은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이제 굉장히 셀렉티브한 그런 베시클로 개발하는 일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는 테라피틱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이제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대신에 훨씬 더 궁극적으로 보면은 많은 테라피틱한 파이프라인들의 개발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플랫폼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다양한 파트너링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은 그런 테라피틱한 파이프라인의 개발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다 채워서 발표를 마쳐주셔서 다음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제목은 차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을 위한 gram 음성 박테리아 외막 소포체 대량 생산이 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고용송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졸업 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00년 이래 세포박 소포체 및 엑소존 분야를 연구해 오고 있으며 국제 엑소존 학회의 창립 이사 및 교육 분과위원장을 지내셨고, 2009년에는 한국 세포박 소포체 학회 및 또 2019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세포박 소포체 학회를 창립하고 현재 회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로제타 엑소존을 설립하셨고 대표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배신교 대표님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포스텍의 고용송이고요. 로제타 엑소존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원래는 이제 그 임상에 가까운 걸 발표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박테리아 엑소존 기반 차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발표인데요. 그런데 이제 앞단에 저희가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이름 자체가 얘기를 하듯이 엑소존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 회사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요. 예, 아이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엑솔루트라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것은 엑소존을 어떻게 정제를 하고 QC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한 플랫폼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박테리아 엑소존 기반 차세대 면역 항암제에 관한 것이고, 그 세 번째는 이제 고스트 나노 베스클이라고 해서 지금 엔디민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제가 개발했던 기술인데 그 뒷버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회사는 한 20개 넘게 이제 페이턴트를 등록을 했는데요. 그 토탈 클레임 수가 한 4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페이턴트는 한 개당 최소한
그 등록된 클라임 수가 20개가 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아까 이제 배 대표님이 저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난 한 22년 동안 제가 엑소존 관련해서 100개 넘게 논문을 퍼블리케이션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쭉 이제까지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도 있었고 변수들도 있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한 22년 전쯤에 엑소존 연구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한 20년 정도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엑소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10년 전쯤에 이 분야가 갑자기 이제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하듯이 지금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창립이 돼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엑소점이라는 게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찾았던 새로운 모달리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직도 이제 상당히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 학회 이름은 International Society for Extracellular Vesicle인데 사실 그 이름은 제가 제안을 했고요. 국제 학자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근데 엑소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익스트라셀러 베스클에서 매멀리언 세포가 내놓는 한 타입의 베스클을 이루는데,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익스트라셀러 베스클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힘드니까 그냥 엑소점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세포가 익스트라셀룰라 베스클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보존됐다는 건 되게 중요하죠.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20년 넘게 연구를 하면서 엑소존 분야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여는 첫 번째는 그람 양성균이 엑소존을 내놓는다는 걸 규명한 겁니다. 이걸 규명함으로써 어떤 일이 가능해지게 됐냐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세포는 엑소존을 내놓는다. 진화적으로 보존됐다. 생리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바이오 컴패서블 하니까 진단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제가 연구를 쭉 하면서 어떤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냐면요. 생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산성 문제 때문에 두 가지의 솔루션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모사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모사체에 관한 연구를 제가 한 2010년도쯤에 해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MD뮤니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오 박사님이 발표하는 동안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2013년에 저희가 퍼블리케이션한 논문이 한 600번 넘게 사이테이션이 됐는데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1세대 엑소존 모사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MDU 말고도 한국의 여러 회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엑소존 못지않게 모사체 기술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크게 세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학자이긴 하지만 비즈니스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2016년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를 들었던 코디악 바이오 사이언스가 창립이 되면서 제가 초창기에 이제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리 보드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논의했던 게 어떻게 하면 이제 엑소점을 대량 생산하고 QC할 수 있는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재미있게도 아까 앞에 두 분 회사에서 소개했던 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얀 로트발, 그다음에 세이키양님, 그리고 이제 누구죠? 오스트리아 지오마. 이 친구들이 이제 저랑 포함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코디악 바이오사이언스는 벌써 임상이 한 3개 정도 들어갔죠.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저희가 어떻게 매스 프로덕션을 하고 그게 CMC 규정에 맞게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겠죠. 그래서 코디악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제가 알기에 3개가 임상에 들어가 있는데 2가지는 사실은 매스 프로덕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트라 튜머럴 인젝션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3번째는 시스테믹 인젝션을 하는데 코디악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한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대량 생산 이슈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이언티픽한 논문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장하는 말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 우리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포가 내놓을 수 있는 엑소점의 양은 되게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엑소점을 컬처 미디어나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획득할 건가가 수요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획득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지한 샘플이 상당히 얼마나 퓨어한가를 먼저 디파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솔레이션 메소드를 옵티마이즈를 하려면 어떻게 순수함을 규명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거를 페이턴트화했고 그러한 어떤 QC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아이솔레이션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엑소점은 서피스 차지를 대부분 네거티브하게 찍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양이온을 이용해서 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등록된 특허의 클레임 1이 예를 들면 양이온을 이용한 엑소점 정제 방법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들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엑소점을 빠른 시간에 정제할 수 있는 거고요. 2번째는 이제 오늘 좀 뒤에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박테리아 엑소점을 이용한 면역 항암제에 관한 기술이고요. 3번째는 그 사실 이제 MD민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보완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핵심적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엑소지너스한 카고를 집어넣으려면 속에 루멘에 있는 엔도지너스 카고를 버려야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엔도지너스 카고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카고들을 집어넣을 건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 이름을 고스트 나노베스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이제 프로토브 컨셉을 보였는데요. 생산성에서 보면 그 압출 방법하고 되게 비슷하게 엑소점보다는 100배 이상 수율을 얻을 수 있고요. 속에 있는 게 이제 다 버려진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엑소점이나 그 압출 방법에 의해서 드럭을 로딩하는 것보다 훨씬 드럭이 많이 로딩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서요. 뭐 여러 가지 그 개념에서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항염증제를 딜리버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인비보에서 실험을 했는데 프리데스아메타손을 사용한 경우보다 한 4배 정도 활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항암제가 됐든 항염증제가 됐든 사실은 좋은 약들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많이 쓰면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죠. 그래서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고스트 나노베스클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천 특허를 이제 확보하고 있고 관련된 주변 특허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그 박테리아 엑소점을 이용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스트 나노베스클을 이용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온컬렉스, 그러니까 마이크로비옴 엑소점 베이스드 이노베이티브 캔서 이뮤노세라피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분들은 당연하게 이제 줄기세포 엑소점, 매몰련 엑소점에 되게 관심이 많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휴먼 세포에서 엑소점을 연구하기 한참 전에 1960년대부터 박테리아의 엑소점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세포가 엑소점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박테리아 엑소점에 대해서 한 15년 전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하고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까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은 진화적으로 박테리아라든지 넌셀프에 대해서 디펜스 하려고 시스템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걸 잘 이용을 하면 인플라메이션이나 이뮨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조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엑소점에서 우리가 임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엑소점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품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박테리아 엑소점 제품은 이미 팔리고 있습니다. 이 백세로라고 2013년에 노바티스에서 개발을 해가지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받고 현재는 GSK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멘자이티스 백신입니다. 이거는 박테리아 엑소점을 이용한 거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1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아주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메시지는 엑소점에는 이미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있다. 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박테리아 엑소점을 쭉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을 알았냐면 매몰련 엑소점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기능도 많이 연구하고 그랬는데 박테리아 엑소점은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 호스트 이뮨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박테리아 엑소점을 가지고 암 조직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손쉽게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저희가 박테리아 엑소점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보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윌리엄 컬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면역학의,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19세기 말에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의사분들이 무슨 황당한 얘기냐, 그래서 이제 왕따를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키트로다를 포함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잖아요. 두 분 다 저 윌리엄 콜리 어워드를 노벨상을 받기 몇 년 전에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논문에도 딱 보면 윌리엄 컬리라는 분은 면역 항암제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의 그분이 지금 윌리엄 콜리 인스티튜트의 이제 CEO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19세기 말에 아주 황당한 생각을 해서 암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한 3분의 1의 환자는 암을 정말 잘 치료를 했고요. 3분의 1은 반응이 없고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막 생각을 해보니 그때 당시에는 박테리아를 잘 컬처를 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퀴즈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GMP라는 개념이 의학 세계에서 나온 계기도 이 윌리엄 콜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규명하고 싶었던 거는 아마도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것보다 박테리아 엑소점을 이용하면 윌리엄 컬리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람 음성균 또는 그람 양성균에서 박테리아 엑소점을 뽑은 다음에 마우스 튜머 모델에서 실험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양한 암종의 암을 컴플리트 리그레션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메타스테틱 튜머 그로스도 잘 막는다. 그리고 더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암의 컴플리트 리그레이션 되면 대개는 한 달 정도 기다리면 튜머가 재발하거든요, 마우스에서. 근데 튜머가 다시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또다시 새로운 튜머를 인젝션을 해도 자라지 않는다. 이건 뭔가 롱텀 메모리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기존적으로는 인터페론 감마와
그 IL-12에 디펜던트하고 NK T셀에 디펜던트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회사를 창업을 해서 로제타 엑소점을 창업을 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려고 저희도 이제 매스 프로덕션을 했고요. 그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매몰리온 세포보다 박테리아는 워낙에 키우기가 상당히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00리터 정도까지 스케일업을 해서 컨디션드 미디움을 먹고 저희가 개발한 엑솔루트 테크놀로지를 이제 컨비네이션을 해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뭐 당연히 배치별로 베리에이션이 거의 없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발된 놈을 가지고 저희가 효능 테스트를 했을 때 앞서 저희가 이제 실험실 레벨에서 생산해서 했던 그런 어떤 기능들과 효능과 되게 비슷하고 더 중요하게 저희가 알아낸 사실은 뭐냐면 콜드 튜머를 핫 튜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PDA로 그러니까 이민 체크 포인트 이니비터하고 컨비네이션을 하면 효능을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산된 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실 레벨에서 마우스 레트에 그 멀티플 인젝션을 하면서 독성을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가 보이는 효능 독수보다 최소한 100배, 뭐 300배 정도에서도 서바이벌에는 전적 영향이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매스 프로덕션한 그 렉스오논 박테리아 엑소점을 가지고 현재는 이제 전임상 실험 중인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렉트나 비글 견에서 모델 상에서의 이제 독성은 저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리커버리가 되고 매니저블 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시리즈 펀딩, B 펀딩을 하고 나면 임상 실험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한국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연구자들도 있고 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전히 매스 프로덕션하고 QC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필요한 회사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컬래버레이션하고 서포팅 해줄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렉스 101이나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코 디벨롭하는 것도 저희가 웰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은 바로 다음 그 패널 토론을 위해서 자리를 잠깐 세팅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좀 지켜주시면 금방 패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세팅. 네, 패널 토론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엑소점 세션에는 관심 갖고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엑소점 관련된 뭐 연구도 하시고 계실 것 같고 또 앞으로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셨으리라 생각해서 저희 엑소점 기업들이 모인 그 협의체가 하나 있거든요. 작년에 엑소점 산업협의회라고 협의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소좀 하는 기업들이 한 30개 기업이 회원사로 벌써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안에서 그 엑소점 기업들 간의 좀 네트워크도 앞으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엑소점을 메인으로 이제 연구하지 않으시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앞으로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이런 회사들도 저희 이제 회원사로 가입이 되시면은 관련된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나 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행사를 할 때 또 안내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패널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준비해 온 그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걸로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혹시 또 청중분들께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잠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하는 질문에 답변은, 의견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엑소좀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헤테로지니어티에 대한 내용이고, 엑소좀 CMC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그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극복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관련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있는데 혹시 편하게. 제가 먼저 예.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는 뭐 줄기세포 엑소좀에 일단 포커스되어 있는 회사이고, 지금까지 뭐 많은 연구자들이나 내부적으로 한 결과를 보면 그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뭐 CMC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줄기세포 자체가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많은 임상을 통해서 웬만한 독성 부분은 다 해결됐고, 거기서 나오는 엑소점들이 그 아까 뭐 박영 교수님께서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의외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뭐 다만 이제 생산량에 대해서는 이모탈라이제이션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CMC가 어려워서 줄기세포 엑소점의 사업에 장애가 될 걸로는 지금 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US FDA에서는 줄기세포 엑소점의 4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즈 3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RMET으로 지정을 하고 임상 실험을 허가를 했습니다. 뭐 아마도 올 연말 정도 되면 그 실험이 마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줄기세포 엑소점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도 저희도 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이제 20년 이상 연구해 오신 우리 고영선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뭐 미생물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CMC나 그 헤테로지니어스하지 않냐,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저의 원래 전공은 화학이고요. 그러니까 대학원 때 이제 프로테인 정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셔서 되게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화학자 입장에서 보면 단백질 정제보다 사실 엑소점 정제는 더 쉽거든요.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구사할 수 있는 옵션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프로퍼티를 잘 이해를 하면 엑소점 정제가 훨씬 쉽다라는 건 이건 손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그럼 헤테로지니어스 하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 저희 국제학회 사람들하고 디베이트를 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건데요. 한국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냥 MSC가 내놓은 엑소점이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한국이 MSC고요. 네덜란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캔서 세포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볼 때는 저희는 한국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이 일단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줄기세포를 키워보시면 줄기세포 자체도 단 하나도 같지는 않죠. 뭔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오는 엑소점도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호모지니어스하냐 헤테로지니어스하냐를 어떤 스트릭트한 베이스라인을 바탕으로 할 거냐죠.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주 엄밀히 말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도 호모지니어스 하지는 않고요. 다 헤테로하죠. 근데 이제 레인지의 차이일 뿐이고, 그래서 CMC 입장에서 보면 그 레인지를 저가 잘 설정을 하면 레귤레이터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테니스 공을 찍어낼 때 지름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듯이 엑소점도 저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FDA도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연구하신 그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엑소점 개발 기업들이 계속 창업되고 있고 국내에만도 엑소점 연구 개발을 주 사업으로 창업된 회사가 30개가 넘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활발하게 엑소점 기업들이 창업되고 있는데요. 국내 엑소점 기술 수준이 글로벌 가장 앞선 그런 글로벌 그 선두의 기술 수준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 해외 임상도 이제 막 진행하고 계신 우리 최철희 대표님께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네, 자칫 잘못하면 외국 기업들을 디스하는 것 같아 보여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시작 뭐 저는 한국의 엑소점 그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거는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 고용성 대표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출발선이 거의 비슷했고 또 하나의 이제 커다란 팩터는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산업이 딴 나라에 비해서는 뭐 식약처에서 훨씬 선제적으로 나와서 이제 산업이 돼 있던 것도 커다란 팩터가 된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정량적인 수치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제 판단에는 거의 지금 비슷한 레벨에 아까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해외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두 개 기업을 골라라 그러면 그 버스턴에 있는 코디악이라는 회사랑 런던에 있는 이벅스라는 회사를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2016년에 창업을 한 회사고 펀딩은 당연히 이제 좀 해외니까 훨씬 더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근데 뒤에 숫자는 저희들보다는 뒤에 0이 하나 더 찍혀 있긴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가고 있는 프로세스는 물론 코디악이 지금 임상에 3개가 들어가 있지만 그 3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큐테니어스 튜머 이제 인트럴 리저널 인젝션인 거에 반해서 뭐 저희는 이제 시스테믹으로 들어가고 다른 지금 아마 박원 교수님 팀도 스트로크 환자에서 시스테믹하게 주는 그런 부분들은 뭐 그쪽 회사도 가보지 못한 부분들이어서 제가 이제 해외 학회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그분들 발표도 들어보고 물론 가장 좋은 데이터들을 서로 얘기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뭐 충분히 경쟁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너무 팔이 안으로 굽은 얘기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의약품 기술, 특히 바이오약품 기술이 국내 기술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글로벌 수준에 비하면은 우리가 같이 따라가기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엑소존 부분은 좀 그런 거에 비하면 신생 기술이지만 우리가 글로벌 기술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우리 최 대표님 설명 듣고 보니까 엑소존 많은 그 기업의 입장에서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본 세션의 주제가 엑소점의 무한한 확장성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질환 치료에서 크게 기대가 되는 치료제 개발 플랫폼인데요. 어떤 질환에서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을지 또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어떤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각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질환 분야가 다 달라서 하실 얘기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서 가장 이 엑소점 기술이 좀 이제 빨리 성공도 하고 또 그 가능성이 높을지. 우리 방 교수님. 저 이제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이제 또 교수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왜 신경계를 하느냐 너무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경계 질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하는 또 많은 이제 임상가들은 신경계 질환이라는 허들을 꼭 넘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많은 실패들이 있었고 따라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하나의 타겟이 아니구나. one mode of action일 수가 없다. 멀티플 타겟으로 하자는 게 지금 현재 컨센서스입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약물을 담는 거에 대해서 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는 조금 기존에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환별에 정확하게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것들을 골고루 이제 멀티플 타겟으로 어프로치하게 되는 거겠고요. 또 고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캔서나 이런 쪽은 또 다른 쪽으로 이제 타겟들이 정확하게 이펙트를 보이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캔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희랑 다른 정반대 어프로치를 보일 수도 있어서 저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각 회사마다 표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기존의 치료제 기술로 개발이 어려운 그런 신경계 질환이나 그런 쪽에 이제 엑소점이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엑소점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엑소점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약물들이 잘 투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 배리어들이 이 엑소점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계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암도 어떻게 보면 이 약이 이제 액세스가 안 되는, 뭐 다 똑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뭐 콜드 튜머랄까 하수로 바꾸는 그런 개념, 혹은 저희도 뭐 가지고 있지만 그 약물들이 임신했을 때는 이제 플라센타도 사실 투과가 안 되거든요. 원래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엑소점은 원래 엄마와 아기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루트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집처럼 드나듭니다. 그게 이제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좋은 쪽으로 본다면 기존에는 액세스가 되지 않았던 피럴 컴파트먼트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도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엑소즘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고, 시장으로 보면 저의 퍼스펙티브는 CNS나 캔서가 굉장히 커다란 시장입니다. 이벤츄얼리 글로 가겠지만 아마 엑소좀을 통한 어떤 산업화는 지금 그 엑소코 바이오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좀 토피컬 혹은 미용 이런 쪽이 아무래도 훨씬 더 시기적으로 빠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회사들이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엔티 인플라마토리 모드 오브 액션을 가진 것들, 그래서 다양한 염증성 질환, 뭐 그 자체 시장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것들이 아마 먼저 선제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언맨 니드가 크고 시장이 큰 시작 쪽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그 제가 이렇게 그 외국의 회사라든지요, 그 외국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회사도 만들어져서 좋은데 이 현상은 외국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회사를 하시거나 또는 하시려는 분들한테 저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면, 내가 이제 퍼스트 펭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메이저 시장의 걸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캔서라든지 CNS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외국은 사실은 펀딩도 되게 많고 인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경우에는 그래도 언맨 니드가 많은 레어 디지즈가 낫지 않을까, 뭐 아주 상식적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우산 장수 소금 장수 얘기처럼 파이프라인 중에 한 대개는 퍼스트 펭귄이 되기 위해서 글로벌하고 경쟁하는 것, 그다음에 일부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이 좀 덜할 수 있는 레어 디지즈를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질문이 한두 개 더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혹시 청중분께서 우리 패널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예. 우리 마이크 하나 전달해 주시죠.
여기 요 앞에 예, 마이크 먼저. 네, GI 이노베이션 200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지금 시기가 어려워요, 그죠? 펀딩도 어려운데 저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중에 제일 문제가 우리가 글로벌 펀딩을 잘 못 받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펀딩이 안 들어요. 저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는 분야에 그런 걸 좀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저는 엑소전 분야가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최철희 교수도 얘기했듯이 같은 분야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많은 경쟁력 있는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런 부분에 이제 글로벌 VC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딜레마가 있는 것은 기술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외국 VC나 그런 데 투자를 안 하고 M&A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회사의 가버넌스 문제든 아니면 글로벌 수준의 도큐멘테이션이나 CMC 파트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그런 파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패널 분께서 네, 뭐 정말 좋은 코멘트시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보면 만약에 이제 글로벌 VC로부터 펀딩을 받으려면 사실 한국 베이스의 회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판단에는. 물론 이제 데이터가 잘 있어야 되지만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도 컨택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자체는 한국이어도 되지만 베이스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만 해도 주만 달라져도 VC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마다 상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만큼 왜냐하면 자기 주도 뭐 충분히 많은데 섣불 하물며 바운더리를 넘어서 한국의 많은 그런 상법들을 그 VC들이 물론 한국을 굉장히 잘하는 VC라면 가능하겠지만 이제 그 벽이 일단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100%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좀 코멘트를 해드리면요. 최근에 저는 이제 미국은 아니고 유럽 쪽 그 아주 큰 VC 쪽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찾아보고 연락을 한 건데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아마 이제 스트롱 IP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다큐멘테이션이나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에서 좀 제대로 많은 좋은 기업들이 나오려면 스트롱 IP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도 이제 정말로 새로운 모달리티에 관한 그러니까 그냥 용도 특허 정도가 아닌 뭔가 펀더멘탈한 거를 가질 수 있는 게 외국이 관심을 갖는 가장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이크를 켜셔야 통역이 제공됩니다.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네. 네네. 사실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은 반드시 글로벌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이병곤 회장님께서 좋은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길을 좀 이렇게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분. 네,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정한철 전무입니다. 요즘 비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벤처 캐피탈로서 엑소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나노베지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심사역입니다. 좋은 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뵐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좀 색다른 사이트도 주시고 인사이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엑소점을 볼 때는 DDS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약물 잘 담아서 보낼 수 있겠구나. 근데 최근에는 진 테라피에 많은 VC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고 진 딜리버리에 엑소점만한 게 없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NP보다 뭐 100배 낫다 생각하는데 오늘 mRNA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진 테라피에서 어떻게 나갈 건지 조금 이제 아까 전에 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하시고 계신데 일단 담았고 딜리버리 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발현이 될 텐데 FDA 레프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발현돼 이런 질문들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겟은 뭐 헤모필리아를 먼저 할 건지 아니면 LCA를 먼저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상 이제 세션을 좀 종료해 달라고 지금 주최 측에서 저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분만 간단하게 혹시 진 딜리버리 관련돼서 제가 그 예, 예.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면요. 그러니까 주장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mRNA 백신 얘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 그 마더나는요 단 한 번도 mRNA를 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는데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성공한 기업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제가 보기엔요. 백신은 엔티젠이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거였죠. 근데 세라피는요. 내가 타겟하는 질병에 따라서 mRNA 딜리버리 에피커시가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영역이 하나로 답을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에피커시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 정도가 네.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데요.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엑소점 산업이 더욱 발전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세션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